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LTV DSR 풀어준다 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거 재밌죠? 자료 내용에 자료 출처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는 그냥 기사를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기사를 가지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기사를 네이버에서 좀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고를 때 항상 고민이 기사가 요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나뉘어요. 오른다, 내린다, 맞다, 틀리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거래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제 목소리를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TV DSR까지 풀어준다는데 2030 다시 집을 살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LTV의 DSR까지 완화. 이자 부담의 기대이익 적어 매수세 약할 듯. 8월 전세 탈출 수요 부상 가능성도 라고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대출 중지가 시장의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에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대출을 안 일으켜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게 시장의 수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출이 안 되면 신규 진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댁에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니면 독립을 해서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와서 아니면 이혼을 해서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그 지역에 새롭게 구하려면은 일단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앞에 선조 세대가 대출로 사왔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모은 돈 가지고 못 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면 신규 진입이 안 되죠. 신규 진입이 안 되면 중간에 갈아타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금으로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다. 집으로 집을 사거나 대출로 집을 산다. 옮겨 타기. 여기 있는 집을 팔고 절로 가고 저기 있는 집을 팔고 저리로 가고 위로 점점 더 올라가는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대치동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다가 또 목동으로 갔다가 또 대치동으로 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자리가 잡혀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옮겨 타기를 하려면 앞에 집을 팔고 뒤에 집을 사야겠죠. 앞에 집을 누가 사요? 맨 앞단까지 가면 신규 진입자가 사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대출이 안 되면 신규 진입이 안 된다. 못 팔죠. 못 옮겨갑니다. 왜냐면 왜 못 옮겨가죠? 여러 채가 있는 상태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게 취득세가 12.4%니까 세금에 눌려 죽습니다. 옮겨갈 수가 없어요. 신규 진입 안 되고 옮겨가기 안 되고 전세로 살던 분들은요. 갱신권 써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돈이 많은 분들이 고가주택의 신고가를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대출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면 중간에 갈아타기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왜? 대출이 살아난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자 부담에 기대이익 적어 매수세 약할 듯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 물론 기사가 좋은데 하나 더 넣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LTV DSR까지 완화. 좋아요. 이자 부담에 기대이익 적어 매수세가 약할 뜻인데 약할 수도 있겠죠. 신의 영역이니까 누가 맞추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자 부담에 기대이익이 적어서 매수를 안 하면 전세나 월세를 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월세가 어떨까요? 다른 기사를 찾으면 쉽지만 지금 월세는요.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전세 자금 대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 늘까요? 맞아요. 월세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좋았는데 월세가 정도껏 올랐어야죠. 이게 수급이 안 맞는 정도에 따라서 한쪽 시장이 버티는 시간이 긴데 월세 시장이 워낙 오래 버텼어요. 이거는 수급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여태까지 월세가 너무 쌌기 때문이에요. 진짜 쌌거든요. 지금 와서 티가 나지만. 너무 쌌으니까 지금 2배 넘게 올랐겠죠? 그 월세가 오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전세로 가고 전세자금 대출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뭡니까?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30 지금 대출이 풀리면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저 멀리 밀려나거나
아니면 작은 데서 월세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주거지에는 집을 사거나 비싼 전세를 택하거나 비싼 월세를 내야 되는데 금리 가중은 여기선 포인트가 아닌 게 금리 가중은 전세를 택하나 올라 있고 월세를 택해도 올라 있고 집을 사도 올라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안 맞는 상황에서 어차피 주거비의 부담은 올라갔어요. 이자 부담의 기대이익이 적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는 수도권에서 살 때 거주 비용이 올라갔다고요. 거주 비용이 올라간 게 서민들에게 최악의 초이스라고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화 됐잖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1등 공신 뭐가 있습니까? 전세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세가 있어서 월세가 못 오른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월세 보세요. 월세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월세가 600이 넘어요, 여러분. 한 달에 600만 원이. 캐나다나 미국에 가도 월세가 500에서 한 700, 800 나오잖아요.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세로 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도 올라갔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도 한 달에 이자가 30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사게 해준대요. 사게 해주는데 뭐가 있다? 얘도 금리가 비싸긴 비쌉니다. 다시 얘기해서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비싸고 매매도 비싸고 집을 살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다른 주거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거죠. 다른 주거 형태는 뭐가 있죠?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생숙, 아파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라, 다 올랐죠. 말씀드렸죠. 이게 가지고 계신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만 팩트는 팩트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아파트보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 주거 형태는 인기가 훨씬 더 적었죠.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대체재 밀려나기 수요예요. 즉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어떻게든 선택을 못하게 하니까 정말 범죄자 취급하듯 꽉꽉 조이니까 옆으로 밀려날 대로 밀려나다가 인근에 있는 게 다 오른 거예요. 월세 오르고 여러분 월세 올려주고 싶으세요? 한국 사회에서 월세를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월세를 올리고 싶은 집주인은 넘쳐나겠지만 월세를 올려주고 싶은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수급이 안 맞는 거죠. 전세 가격이 여러분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죠. 임차인분들이 이거 원할까요? 임대인들이나 원하겠죠. 그런데 올라간 이유는 수급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엔 또 뭡니까? 이번엔 또 매매예요. 어디가 더 채워질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다 알지 못하겠는 게 사방으로 퍼지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LTV나 DSR이 풀려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사도 있겠지만 부작용은 따를 겁니다. 부작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월세나 아니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전세금 대출 총액이나 전세액이 될 거고 아니면 매매가 되거나 기타 상품이 될 겁니다. 고시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집을 살지 안 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돼야 돼요. 시장 전체의 주택의 수요 공급이 맞는가? 전세 월세의 수요 공급이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기타 주거 형태가 오르고 있다면 과연 왜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아파트에서 밀려난 수요라면 언제까지 그 시장이 버틸 수 있는가를 알아야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도 되는지 정부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중반기까지 시장 예측이 좀 틀렸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거래량이 이 정도로 적게 나올 수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저는. 저도 여태까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800건대 나올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틀린 부분은 깔끔하게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갔을 때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맞지만 데이터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과연 시장에 집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주택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온 국민이 세금을 더 내고 또 임차인분들은 주거비가 올라갔는지 집주인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임차인분들은 주거비를 더 내고 그 누구 하나 행복할 게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수급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량을 활성화시켜서 모두가 옛날처럼 잘 지낼 수는 없는 건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지금 사이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법 얘기만 하고 있죠.
기성세대랑 신규 세대도 법 얘기. 남녀도 사이가 안 좋고, 고용자랑,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도 안 좋고, 고용주랑 피고용인도 사이가 안 좋고, 나라랑 국민도 사이가 안 좋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핑계가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제가 느껴요.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법, 권리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모두가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권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정부가 거두는 세금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시장의 부작용이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지 끝까지 우리는 누가 집을 사냐 마냐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당장 안 사더라도 다른 데로 부작용이 가더라도 언젠가 이 부작용 중에 하나로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기를 저는 한번 바라봅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